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김장 준비로 한창 바쁘시죠? 예전처럼 200포기, 300포기 하는 집이 많이 줄어들고 담가 먹기보다는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11월쯤 되면 김장 준비로 분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장철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찾으시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6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 오후 늦게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급히 병원에 찾으셨는데요.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들어보니 전날 김치통을 들다가 뭔가 빠직하는 느낌이 들고 허리가 아파서 이제 그날은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신 거죠. 실제로 엑스레이랑 MRI를 찍어 보니까 이제 요추에 압박골절이 있으셨고요.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이 있으셨어요. 결국 골절이 생긴 이 척추뼈에 시멘트를 채워 넣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김치통을 들다가 척추가 부러져서 내려앉았다? 설마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 하실 텐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결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 완경을 한 여성의 경우에 호르몬 영향 때문에 골다공증에 취약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이 아니라 골다공증이 진짜 심한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파서 바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허리뼈에 변형이 오고 또 척추 후만증으로 이어진 뒤에야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어떻게 뼈가 부러졌는데 모를 수 있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분이 바로 제가 지금 허리가 뼈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요? 척추 압박골절이 와도 걸을 수 있습니다. 척추는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 근육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골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심할 수는 있지만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 심하지 않은 가벼운 골절의 경우에는 본인 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그냥 생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척추 압박골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번, 특정 부위에 압통이 있다. 2번, 기침, 재채기, 또 숨을 쉴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3번, 어떠한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압박골절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을 확인했다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가벼운 실금 정도의 아주 미세한 골절이라면 당장 수술을 하진 않고요.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 다른 필요한 경우에는 부러진 뼈에 우리가 시멘트를 넣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소마취를 하고 주사기를 통해서 골 시멘트를 부러진 척추뼈 속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 1박 2일 정도의 입원 혹은 당일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럼 예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평소에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이 갑작스러운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50, 60대 이후 여성이라면 반드시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내 뼈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의식적으로 허리가 아닌 이제 다리를 굽혀서 상체 전체로 드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 전에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드는 것 자체를 피하시는 게 더 좋겠죠. 오늘은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 소위 골밀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를 어떻게 그러면 판독을 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골밀도 검사, BMD라고 하는 검사를 하는데요. 이 검사는 뼈의 단위 면적당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검사 방법이 바로 엑사,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좀 큰 병원에서는 QCT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 66세 여성은 생애 주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무료로 시행해 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 65세 이상의 여성이라든지 또는 65세가 안 됐지만 조기 폐경되신 여성분들, 그리고 만 70세가 넘으신 남성분들은 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덱사는 이제 우리가 척추, 대퇴골에서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결과지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병원에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나면 이런 결과지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맨 왼쪽에 보이는 이 엑스레이처럼 보이는 이 그림이 골밀도 이 수치를 측정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색깔로 도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나의 골밀도 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요. 요추 같은 경우 요추 1번부터 4번까지 네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각각 측정을 해서 그중 두 부분의 평균 값을 다시 해석합니다. 총 6가지 조합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부터 2.9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값, 요추부에서 해당되는 이 T스코어 값은 마이너스 2.9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대퇴골의 경우에는 이 워즈링은 워낙에 값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해석해서 제외를 하고요. 경부라고 말하는 우리 넥, 전자라고 말하는 트로첸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 중 더 낮은 값을 우리가 또 해석하게 됩니다. 척추에서 측정했던 값과 대퇴골에서 측정했던 값 중 더 낮은 값, 그 값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이 T스코어는 마이너스 2.9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9니까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T스코어 얘기를 했는데요. 이 T스코어는 뭐냐면요, 20대 또는 20대에서 30대 평균값을 쭉 구한 다음에요, 일렬로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저희가 뭐 36점, 95점, 85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몇 등 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다. 이 의미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쫙 나열을 시켰을 때 꼴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낮은 값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0 나온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냐? 0.1%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에서 이 수치를 해석할 때 T스코어를 보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50세 미만의 남성이라든지 폐경전 여성,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G스코어를 봅니다. T스코어가 아니라 G스코어를 보는데, 이 G스코어는 뭐냐면 그 나이대, 내가 해당되는 그 나이대 사람과 비교한 비교 수치가 되겠습니다. 흔히 하는 덱사라고 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이 피질골이 좀 두꺼워집니다. 피질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껍질뼈예요. 그래서 이 껍질뼈가 퇴행성 변화가 와서 두꺼워지면 이 기계가 무기질이 많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 골밀도보다 수치가 더 높게,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좀 큰 병원에서 시행하는 QCT라고 하는 검사 말씀드렸죠. 이 검사는 이 겉에 있는 뼈 말고 속에 있는 소주골의 미네랄을 측정하기 때문에요, 값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해석 기준도 다른데요, 밀리그램 퍼 cc로 측정을 하고요, 이 값이 80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요, 완경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50대 초반의 여성, 그리고 70세가 넘어간 남성분들, 뼈가 얼마나 약한지 미리 측정을 하셔서 혹시 뼈가 약한 상태면 우리가 뼈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음식은 뭘까요? 일단 짠 음식,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아시다시피 뭐 콜라, 그리고 커피, 홍차, 바카스가 있습니다. 바카스. 이런 음식들은 이제 소변으로 나갈 때 이 칼슘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칼슘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 몸속에 있는 칼슘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당겨와요. 그러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겠죠. 더불어서 곰탕이나 사골국물, 곰탕과 사골국물은 이제 뼈를 고아서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끓이게 되는데 이 뼈 속에 있는 칼슘과 인산이 녹아듭니다. 근데 인산 성분이요, 칼슘을 같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어떻게 돼요? 혈중에 있는 칼슘 수치가 떨어집니다. 결국 뼈에 구멍이 숭숭 나게 되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탄산음료에 인이 많습니다. 인성분이 많기 때문에 역시 안 좋을 테고요. 음주가 왜 안 좋냐면 골 형성을 억제합니다. 골 형성을 억제하고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하루에 2잔 정도 이상 되는 알코올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반면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유제품, 녹황색 채소, 멸치라든지 아니면 뱅어포와 같은 뼈채에 복용하는 작은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칼슘은 하루에 한 8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2000mg 이상의 과다한 섭취는 좀 자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이 여러 논문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치료는 크게 일반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눠볼 수 있고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 골절이 있거나 또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골감소증이 있으면서 골절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이제 골흡수 억제제,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 더불어서 칼슘과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뼈의 재료가 되는 게 칼슘과 비타민 D고요. 그리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골흡수 억제제,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가 됩니다. 치료는 이제 골형성을 높이고요. 골흡수를 낮추면 되겠죠. 골흡수 억제제는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리고 여성 호르몬, 또 칼시토닌, 여성 호르몬 유사체인 썸, 데노스막, 상품명으로는 프롤리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는요, 뼈에 구멍을 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드시면요, 흡수율이 너무 낮아서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복용하고 나서는 30분 이내에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입안 들어온산의 대표적인 주사제가 이제 봄비바라는 약이 있어요. 이제 이 약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1시간을 놓지 말으셔야 돼요. 골흡수 억제제 약들은 뼈에 구멍이 나는 것을 막는 역할이고요. 골형성 촉진제는 구멍 난 것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로모소주맙이라고 하는 약은 맙자가 뒤에 붙은 건 대부분 항체거든요, 항체. 그래서 스클레로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에 이제 붙어서, 항체가 붙어서 스클레로스틴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골형성이 촉진제대로 가는 약물이 되겠고요. 골흡수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오 경우에는 매일 주사를 한 번씩 맞습니다. 그리고 이베니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내원하셔서 주사를 맞게 되고요. 포스테오의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베니티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제제의 주사제로 보통 변경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골형성 촉진제를 쓰다가 데노스맙이라고 말씀드렸던 프롤리아, 이 약이 어쨌든 최근에 나온 골흡수 억제제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베니티는 골 파괴 억제 기능, 그리고 골형성 촉진 기능, 듀얼 이펙트를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약은 맞는데요. 이 약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뇌졸중을 경험하셨던 환자는 그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금기로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 이 약들이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골절은 2부위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될 때, 만족할 때 급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급여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을 통해서 좀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70대 어머님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사연인데요. 이전에 압박골절이 한번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또 생기신 것 같아요.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침 이 어머님께서 예전에 압박골절이 있었을 때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8년 전에 골절이 있었을 당시의 MRI인 것 같아요. 이 당시 흉추 12번을 다치셔서 왼쪽 사진에서는 이렇게 입뼈만 좀 까맣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다른 뼈들은 비교적 좀 까만 편인데 입뼈만 유독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척추체가 충격을 받아서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 뼈가 충격을 받아서 이 척추뼈 내부에 이제 골수가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사진상에서 밝게 보이는 겁니다. 뼈의 일부가 약간 뒤쪽으로, 신경길 쪽으로 조금 누르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이후에 엑스레이를 좀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일단 보조기 착용하고 보존적인 치료로 들어갔던 거죠. 이후에 다시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복구라지는 소위 이제 후만이 조금 있으신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치료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는 좋았는데요. 대신
척추뼈가 내려앉으면서 척추뼈의 구조적인 변화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기침을 하고 나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조금씩 영향을 더 받아서 위쪽 부분도 좀 더 찌그러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모양이 이전보다는 좀 더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요추 3번 뼈가 이번엔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뼈들은 좀 밝게 보이는데 유독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최근에 급성기로 생긴 급성 압박골절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이전처럼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 안정을 좀 해보고 약을 써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량을 줄이되 2, 3일 정도 간격으로 조금 짧은 시기에 엑스레이를 사실 좀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전 사진보다 높이가 좀 더 낮아진다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좀 더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골 시멘트를 이용해서 척추체 성형수를 해주게 되면 이 골절되어 있던 뼈가 구조적인 변형을 막을 수가 있고요. 이 척추뼈 안에 시멘트를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그 척추뼈가 부서져서 발생하는 통증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니까요.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절 척추뼈가 많이 내려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조기를 흉요 천추 보조기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이렇게 갑옷같이 생긴 보조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보조기를 착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경우에 따라서 4주, 뭐 길게 착용하면 6주까지 착용하기도 하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좀 생길 위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혈전이나 색전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욕창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를 통해서 척추체 성형수를 해주는 것이 보행을 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 근력을 키워주면 골 손실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요, 뼈 손실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운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숙이는 운동은 좀 피하셔야 돼요. 굴곡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척추뼈가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굴곡 운동보다는 좀 신전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브릿지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릿지 운동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힙과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끌어올려주는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척추의 압박골절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데드버그 운동 아시죠? 이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한쪽 팔을 들고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좀 들어서 교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운동, 이 운동을 또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우셔서 무릎 사이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대퇴신전 운동도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